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한강변을 따라 빽빽하게 들어선 마천루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단지들. 그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은 마치 대한민국이 이룩한 고도 성장의 훈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부신 화려함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거대한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가장 견고한 믿음,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900조 원의 가계부채라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숫자는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막대한 유동성의 청구서이자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전 국민적 불안감이 쌓아올린 위태로운 빚의 바벨탑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른바 영끌을 통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돈은 공짜나 다름없었고 자산 가치는 영원히 우상향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유동성 파티는 끝났습니다. 불 꺼진 연회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이자, 비용과 거래 절벽이라는 차가운 현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지금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정막만이 흐릅니다. 매도 호가를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 경제학에서는 이를 유동성 함정의 전조로 봅니다. 누군가는 팔고 나가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 즉 시장의 마지막 출구가 서서히 닫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7년 겪었던 IMF 외환 위기가 기업의 방만 경영과 외화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면 지금 다가오는 900조 가계부채의 위기는 경제의 모세혈관을 서서히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와 맞물려 상승한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는 수백만 가구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연체율 그래프가 고개를 들고 제2금융권의 부실 우려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지금 900조 원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부채의 파도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전철을 밟으며 서서히 가라앉게 될까요? 지금부터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뇌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냉정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터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경매 입찰 법정. 평소라면 입찰표를 든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을 이곳에 지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때 로또라 불리며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들이 감정가에서 30%, 심지어 40%가 떨어져도 주인을 찾지 못해 유찰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정직한 선행 지표입니다. 이곳이 얼어붙었다는 것은 이미 시장의 기초 체력이 바닥났으며 현금 흐름이 막힌 한계 차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쓰나미처럼 덮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통계라는 이름의 경고장을 수차례 먼저 보냅니다. 단지 탐욕에 눈이 먼 시장 참여자들이 그 신호를 애써 무시했을 뿐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SE 발표한 데이터는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훌쩍 넘겨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900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부채의 질치듭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은 서울 기준으로 20배를 웃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자산 가격만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이를 폰지 사기형 금융 단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자 대출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들은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가계의 구매력 감소는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거리에 늘어가는 임대문의 현수막과 텅 빈 상가들은 단순한 불경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동산에 묶인 돈이 실물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려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시장은 민스키 모멘트, 즉 과도한 부채로 쌓아올린 거품이 붕괴하며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그 임계점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한폭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폭발하게 되는 것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부채의 역습, 즉 디레버리징, 델레버리징의 공포라고 부릅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빚이 자산을 불려주는 지렛대 역할을 했지만 금리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지렛대는 반대로 작용하여 차주의 목을 부러뜨리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냉혹하고 정교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한국은행은 자본 유출과 환율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는 시차를 두고 시중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며 변동금리에 노출된 70-80%의 가계 대출자들에게 이자 폭탄이라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 소득의 40%, 심지어 70%를 넘어가는 한계 가구들은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수가 죽어가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가계의 고통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는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개발은 시행사가 자기 자본 거의 없이 미래에 들어올 분양 대금을 담보로 거액을 빌리는 기형적인 구조로 성장해 왔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팔린다는 낙관론이 이 거대한 도박판을 지탱해 온 유일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꺾이고 미분양이 속출하자 이 기둥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분양 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건설사는 빚을 갚지 못해 줄도산하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까지 동반부실에 덤으로 빠져듭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용경세, 크레딧 크런치의 시작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기존 대출을 회수하려 들 것이며 자금줄이 마른 시장에서는 멀쩡한 기업조차 흑자 부도를 맞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900조 원의 가계부채와 13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PF 부실. 이 두 개의 거대한 뇌관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부실을 증폭시키는 부의 피드백 네게티브 피드백 룹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닙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할 수 있는 복합위기, 즉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는 정교한 파괴의 과정입니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언제나 반복된다. 마크 트웨인의 통찰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걷고 있는 위태로운 길은 과거 경제 대국들이 겪었던 비극의 경로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시감은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 일본 도쿄의 황 땅값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던 그 광기 어린 버블의 끝은 참혹했습니다.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단순히 집값 폭락이 아닙니다. 바로 리처드 쿠리차르쿠가 제시한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의 공포입니다. 자산 가치는 폭락했는데 부채는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개인과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멈추고 오로지 빚을 갚는 데만 모든 소득을 쏟아붓는 현상입니다. 경제의 모든 주체가 부채 최소화 모드로 돌입하면서 국가는 장기 저성장에 즉 잃어버린 30년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가 지갑을 닫고 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모습은 30년 전 일본의 대자비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한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냅니다. 당시 월가에는 주택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맹신이 지배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을 해준 일명 닌자. 대출의 결말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전 세계적 금융위기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PF 위기는 구조적으로 당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해 터져나가는 사업장들, 그리고 그 부실을 떠안은 증권사와 건설사의 위기는 당시 부실화된 모기지 파생상품들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 사례보다 더 위험한 독자적인 뇌관을 하나 더 안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유일의 전세 제도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사적 금융인 전세보증금은 공식적인 가계부채 통계인 900조 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대한 그림자 부채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증발해버리는 역전세나는 금융기관이 개입할 틈도 없이 개인과 개인을 연쇄 파산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는 한국형 경제 위기가 터질 경우 그 파괴력이 일본의 느린 침체나 미국의 시스템 붕괴보다 훨씬 더 복합적이고 수습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식 장기 침체와 미국식 급격한 쇼크라는 두 가지 재앙의 교차점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복합 위기 실험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의 경고음은 이제 통계청의 서버를 넘어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며 실물 경제의 뼈대를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 시장입니다.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팬데믹 기간, 정부의 지원금과 대출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있던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지금의 고금리와 내수 침체는 산소 공급을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도심 번화가 조차 임대문에 현수막이 나붙기는 현실은 단순한 상권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민 경제의 기반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리는 조기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장님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자 갚느라 지갑이 얇아진 손님들은 발길을 끊어버리는 이 지독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내수 시장은 급사지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00조 가계부채가 불러온 소비절벽의 실체입니다. 과거에는 수출이 부진하면 내수가 완충 역할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가계가 빚을 갚느라 쓸 돈이 없는 대차대조표 불황 상태에 진입하여 내수마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소비 위축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성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위기가 일시적인 경기 순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인 잠재 성장률 자체를 영구적으로 갉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과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대 밑으로 추락했다고 경고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역동적으로 질주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0%대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적 저성장, 이른바 피크 코리아, 페이크 코리아의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이 경제적 고통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인구 구조마저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한 주거 비용과 부채 부담은 청년 세대에게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앗아갔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라는 세계 유일의 소멸 위기 수치는 경제적 생존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압도해버린 비극적 결과물입니다. 미래 세대의 소득을 가불해 현재의 부동산 거품을 떠받친 대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급감과 국가 성장 동력의 소멸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거함의 엔진은 지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상황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랬다간 900조 원의 부채 폭탄이 터져버릴 것을 알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금리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외국인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가계와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 교과서의 원칙을 거스르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중환자에게 수술 대신 해열제만 투여하며 병의 근본 원인은 치료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의 대응 또한 부동산 연착륙이라는 명분 아래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초부터 이어진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공급, 그리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는 본질적으로 빚을 줄여라가 아닌 정부가 도와줄 테니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었습니다.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 방식은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부가 정책 자금을 풀어
인위적으로 집값을 떠받치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동안 시장의 건강한 자정작용은 마비되었습니다. 부실한 PF 사업장은 제때 정리되지 못해 금융권 전체의 잠재적 부실로 전이되었고, 갚을 능력이 없는 한계의 차주들은 정부가 어떻게든 구제해주겠지 라는 도덕적 헤이모럴, 해자드 속에 빚으로 빚을 막으며 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이를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투여한 모르핀 주사가 결국엔 내성을 키워 나중에 닥쳐올 위기의 총량을 더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 위기는 빚을 갚거나 파산을 통해 탕감해야만 끝이 납니다. 빚을 더 내서 빚을 막는 방식은 위기의 만기, 이익 수비를 잠시 미룰 뿐 그 대가는 더 혹독한 이자와 더 긴 침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파제가 거대한 시장의 쓰나미를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정책의 약발이 다해가는 시점, 우리는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거친 파도를 마주해야 할 순간에 다다랐습니다.